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3년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네, 잘 보내셨네요, 한 주. 네, 오늘 출발은 뭐 좋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물가가 좀 쉽게 안 떨어지다 보니까 증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은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오늘도 뭐 보고서 좀 상당히 많은데, 일단 반도체, 또 굉장히 문홍철 연구원님은 좀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통화정책, SK스퀘어, 대창단조, 백산, 한국전력, 포스코인터, 인바디, 보험, 자동차, 인공지능,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되면 지난주 화요일 거 제가 못 해드렸죠. 그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반도체, 이제 요건 뭐냐면, 요거는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건데 제가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좀 해드릴게요. 다올투자의 김영재 연구원님인데, 상반기 그 국내 메모리 업체 실적 추가 하향 조정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요, 반도체 더 안 좋아요. 주가는 올라왔는데 예상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 재고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 그 고객들 있죠. 삼성이 이제 공급해주는 그쪽은 정상인데 재고가,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재고가 많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들 재고가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재고 확보 움직임이 좀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재고 소진과 관계없이 3분기부터는 좀 메모리 가격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 지금 일부 업체들이 완전히 재고 밀어내기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 생산 불가능한 가격대까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출하가 좀 재개되면, 그러니까 이 재고가 지금 아직 많은데 저쪽 고객사에서 재고가 좀 이제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2분기나 3분기에 이걸 확충을 하면 메모리 출하가 재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양 디지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후공정 메모리 쪽이거든요. 이런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이들은 물량만 증가하면 되거든요. 물량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재고가 이게 1분기 재고고요. 이제 이렇게 재고는 좀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은 오른다. 좀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SK증권 또 최대원 센터장님은 일단 반도체 가격은 내년부터 오를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디램 업체들 재고 많은데 역대 최고인데 더 늘어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왜냐하면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안 늘어요. 공급은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요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고정거래 가격은 반등하기 어렵다. 근데 주가 왜 올라갔냐? 올해 아닌데. 근데 과거에도 보면요, 1년 전에 주가가 오른대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진다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1년 전. 참 그걸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랑 지금 똑같다고 합니다. 18년 3분기에 실적 고점 찍고 19년 4분기까지 디램 가격이 떨어졌는데 1년 넘게 빠졌죠. 근데 주가 언제 올라갔냐면 19년 1분기부터 올라갔어요. 근데 디램 가격은 그 후로 1년 후에 올라갔어요. 지금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1년 전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재고가 감소할 때 본격 상승. 그래서 19년 3분기가 재고가 실제 줄어든 시점이거든요. 이때 추세 상승.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올해 1월에 바닥을 찍었고 당분간 횡보하다가 3분기에 터닝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뭐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의견들이 다 분분하니까.
또 송명석 연구원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 주시죠. 그래서 누구도 맞추기는 어려운데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내년은 다 좋아진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향후에 주가는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좀 대부분의 시각은 좀 이렇게 늘어진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비중을 늘리자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오늘 또 빠졌잖아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늘려가자. 뭐 그런 내용이 좀 종합적인 의견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 또 삼성 하이닉스가 막 급등하니까 쫓아가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오늘과 이런 것처럼 또 눌러주는 기회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올해 3분기부터 좀 추세 상승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과거입니다. 2018년, 19년에 이때 19년 1분기거든요. 이때 주가 바닥 찍고 돌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재고는 저 위에 3분기에 꺾여요. 지금 이제 재고거든요. 이제 요거는 3분기에 꺾인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뭐 앞으로의 주가 장기적인 흐름은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늘어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 이렇게 오늘처럼 장중에 막 급락하고 이럴 때 기회를 삼으시고, 갑자기 하이닉스가 하루에 막 4% 오르고 이런 날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오를 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려와요, 기다리면. 주식 투자는 되게 단순해요. 쌀 때 사면 돼요. 그래야 이겨요.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사야 되거든요,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PBR 막 계산도 해드리고 가격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가격대에서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줄어요. 편해요. 물려도 살살. 근데 이제 애매한 구간, 비쌀 때 사면 나중에 주가 회복돼도 본전 오면 이제 팔기 바쁜 거죠. 그래서 항상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인플레는 기준금리로 잡기 어렵다. 그 내용이에요. 사실 기준금리로 잡을 거면은 진작 잡혔어야 되고, 그죠? 과거에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이 양적 완화 했죠. 양적 완화 했는데도 저금리, 저물가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물가가. 그리고 미국 고용은 이렇게 좋은데도 그때 물가는 왜 안정됐을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그 일단 수요를 부러뜨리고 뭐 아니면 이제 물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연준이 그걸 모르겠어요? 연준이 왜 할까요? 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안 그러고 그냥 방치해두면요, 물가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오릅니다. 기대 인플레가 계속 생기거든요. 이게 고착화되면요, 절대 물가가 안 내려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요, 계속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럼 기대 인플레가 꺾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물가 꺾이겠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실제로 꺾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통화 정책을 막 긴축으로 가고 완화로 간다고 해서 물가가 뭐 엄청나게 빠지고 오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 갈 길 간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원인. 대규모 재정 제출, 옛날에 재정 지출하면 금리 오르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급증할 때 이때도 금리가 오르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 이때는 금리가 좀 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참 어려운 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또 줄어들면은 이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저 때는 또 생산 가능 인구가 급증한다는 건 경제에 좋다는 얘기니까 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고, 예. 또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거나.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인플레는 정부와 인구 구조가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잖아요. 고령화되고, 그리고 뭐죠? 그 탈세계화 되면서 리쇼어링, 미국에 그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고물가 고금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요즘 뭐냐면 금리와 물가는 꺾여요. 작년보단 꺾이는데 옛날로는 못 돌아가요. 돌아가기 힘들어요.
옛날과 같은 저물가 저금리. 네,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언급 안 드리는데 강연에 요즘에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좀 항상 감사드리며 이렇게 강연에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는데 제가 내일도 가야 돼요. 강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요즘에 뭐냐면 그 노동, 그러니까 자기 소득을 절대 버리지 마라. 노동으로 인한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고물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재테크로 막대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환경이.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정말 낮을 때는 주가도 뻥뻥뻥 가고요. 그러는데 종목 선정 잘하면 또 되겠지만 과거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노동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하시면서 천천히 또 쉬운 투자, 쌀 때 투자하시고 내가 아는 것만 그렇게 해서 1년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몇 개만 하셔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옆길로 세잖아요. 저게 좋아 보이니까. 저거 가는 거 보면 저거 할 걸. 옆길로 자꾸 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길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번에 1월에 왜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좋았고 고용 좋았고 소비가 좋았고 물가 좋았냐면 그 일회성 요인 때문이래요. 생활비 조정 사회보장금이라고 요게 지급이 됐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복지제도 같은 거고 주 정부가 일회성 세금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연방 정부에서 이제 주는 세금 혜택이 끝나가니까 주 정부가 이제 조금 더 이걸 연장해 줬나 봐요. 충격이 나오니까 소비가 갑자기 급감할 수도 있잖아요. 환급을 해줬답니다. 주 정부별로. 근데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1월에 처리가 됐대요. 1월에 지급되니까 이거 받은 사람들은 이제 좀 약간 금액 돈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거 받고 바로 소비를 해버린 거죠. 최근에 신용카드 부채 연체율 증가가 나타나던 시기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밀렸던 지출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한도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엔 이거는 감소하겠죠. 이런 혜택들은. 그러면 1월 달에 이런 견조한 물가 소비는 결국 꺾인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긴축 때문에 뭐 물가 꺾인다 이거보다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 뭐 고용이나 뭐 저런 세금,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일회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런 지금 어쨌든 수치는 높잖아요. 미국 물가지표 높고 고용 잘 나왔고 노 랜딩 경기 좋고 이거에 바로바로 반응해서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럼 증시는 안 좋은 거죠. 그걸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증시가 변동성 보이고 환율이 올라도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저런 일회성 요인이 제거되면 물가나 이런 거 안정화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채권 담당이시니까 주식 얘기는 아니고요. 채권 사자. 지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올랐죠. 최근에 한국도 미국도. 오히려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율도 상방은 좀 있지만 좀 더 열려는 있대요. 그렇지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뭐 구조적으로 막 이렇게 돈을 쓴 게 아니라 세금 혜택이나 특히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써버리는 거죠. 필요한데. 1월에 그래서 지출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SK증권의 최간순 연구원님 SK스퀘어 오랜만에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사업의 실적은 올해도 안 좋아요. 왜? 하이닉스 실적이 그대로 반영돼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 적자로 동사도 적자고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하이닉스 이미 적자 날 건 다 반영을 했으니까.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특이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좋은 점은 2월 23일 날 공시를 통해서 자본준비금 감소권이 포함이 됐대요. 주총 소집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본준비금 6.9조 원 중에서 1조 원을 감액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준비금 중에 1조 원을 빼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대요. 이러면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하는 거거든요.
배당하겠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할 수도 있고. 그 주주환원 준비 중에 있어요. 한 번도 지금 주주환원 한 적이 없는 건데 첫 주주환원. 그래서 SK스퀘어 바닥에 있잖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한번 다음 달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주주환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창단조는 굴삭기 하부 부품. 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캐터필러라 그러죠. 여기 이 굴삭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림 그려줬는데, 요렇게 요런 이제 이걸 롤러라 그러나요? 아무튼 요렇게 요것도 하죠. 요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 굴삭기 요 하부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대창단조입니다. 이번 실적도 괜찮았고, 인도가 앞으로 생산 이제 중요하잖아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거고 점점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인도 인구가 이제 중국 이겼고 애플도 인도로 바꾸고 있고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티 샤크티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이거 말고도 1.4조 달러짜리 또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건설 장비 시장이 앞으로 12% 연평균. 또 동사는 인도 합작법인 트랙 디자인 인디아 PVT라는 기업과 요거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아마 실적 상승에 기여할 것 같고요. 또 인도 주요 고객사가 고마츠라고 있거든요. 일본에. 거기에 납품을 하는데 여기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고, 또 미국도 지금 뭐 인프라 투자 법안 또 통과가 됐고, 미국에 또 트랙이란 법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통한 미국 10대 건설기기 업체로 또 부품들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미국, 뭐 동남아 다 좋은 분위기죠 지금. 근데 주가는 4.2배로 싸고. 저는 아직도 이 기업이 기억나는 게 박안식 회장님 아세요 혹시? 제가 이름까지 이제 외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보거든요. 내부자 매수를 저는 매일매일 봐요. 근데 보다 보면 한 번씩 박안식 회장님이 매수를 하고 계세요. 이 대창단조 회장님이신데 6,000원대, 6,000, 뭐 900, 8,000원에 산 것도 있어요. 지금 물려 계시죠, 그 물량.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굴삭기 쪽 하부 부품도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작년에 워낙 올라서 좀 쉬어간다. 그래서 조금 이제 눌러줄 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백사는 그 합성 피어 가시죠?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 주로 나이키 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좋았고, 작년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강화되고 자회사 최신물산이 아마 의류 OEM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실적 좋아졌고, 올해 영업이익 5%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이 신발에만 들어가는 합성 피혁이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 있죠. 거기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그 신발 쪽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 좀 확보했고요. 예상보다 수요도 견조하고, 또 북미 쪽 지금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신발 수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또 주주 친화적으로, 제가 옛날에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반도체 다 안 좋았지만 한미가 주주 환원이 좀 진심이다. 그 얘기 해드렸죠.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각까지 매년 해요. 근데 이 회사도 작년에 100만 주 소각이 있고요. 올해도 지금 연초에 40만 5천 주 취득해서 소각을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각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한다라고 언급을 이제 공시가 나왔고, 배당도 늘렸습니다. 퍼 4.3배. 주주 가치도 행하고 주가도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적만 꾸준히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주 가치 위하는 기업들이 할 거는, 많이 주가 쌀 때 투자해 놓고 실적이 나를 배신하면 이제 정리해야 되겠지만, 실적이 배신만 안 한다면 괜찮은 거죠. 한국전력은 대부분 이렇게 전망들이 우울해요. 지금 전기요금도 못 올리죠.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그래서 적자가 지금 작년에만 30조 났어요. 4분기 10.77조 원 적자인데, 아무튼 적자가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3분기에 흑자전환 할 수도 있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S&P
전력 이제 구매 단가인데 저기 발전자 회사들로부터 한전이 전기를 사와요. 그때 이제 지급하는 비용이 160원인, 지금이 200원이 넘을 거예요. 지금 250원. 이거를 만약에 지급을 하면 한전은 손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160원까지 떨어질 걸 보는 것 같은데, 떨어지면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만큼 낮은 원가에 사도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 석탄 가격이 급락했어요. 그럼 원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조금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일단 수익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 없어도요, 흑자전을 할 수도 있대요. 저것만 떨어지면, S&P 가격만.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전기요금 가격을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고요. 예.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예.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지금 손해가 크니까. 예. 이 정부가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원자재 가격만 떨어져도 흑자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한전도 어려운 구간 아니에요. 한전은 왜냐면요, 다른 기업이면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근데 한전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모습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이걸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장기로 성장할 기업도 아니니까 짧게 하는, 쌀 때 사서 약간 올라갈 때 정리, 그런 뭐 트레이딩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목표주가 35,000원이고, 이거 가스 관련주죠. 천연가스. 미얀마 쪽에 광구를 갖고 있어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개발하는 건요, 처음에 조사를 해요. 지질조사, 뭐 거기 광구 조사를 합니다. 이게 타당한가? 그 다음에 시추합니다. 이게 꽂아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예, 시추를 하게 되는 거. 그런 순서인데, 하여튼 2000년에 체결을 했고, 차례로 가스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A1과 A3 두 개의 광구 탐사권이 있는데, 또 22일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국영기업하고요, 벙하광구라고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인도네시아 쪽에. 거기 탐사권을 획득했으면 저기서 이제 탐사를 하는 거예요. 저게 돈이 되는 건 아니고, 저걸 통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건지, 그 탐사권 획득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기가 근데 되게 큰 광구래요. 그래서 29년 2분기까지 탐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요 광구까지 되면 말레이시아 광구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사업이 커지겠죠. 미얀마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4월에 호주 6위 천연가스 생산 기업도 인수했고, 세넥스 에너지.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도 합병했고, 한마디로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 기업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포스코 인터의 미래도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가스적 기반화에서 여기 말레이시아, 이런 인도네시아 등으로 광구 탐사를 확대하고 있고, 호주 세넥스 에너지 확장, 천연가스 이제 업스트림, 천연가스를 캐는 거죠. 캐고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죠. 필요한 곳에 발전소까지 보내는, 그런 이제 다운스트림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도 이런 터미널을 증설하고, 그러니까 LNG 터미널 사업도 하죠. 터미널, 그러니까 바다에서 LNG 받아다가 이 터미널 통해서 거기서 기화시켜서 기체로 만든 다음에 보내주는 거죠. 그게 터미널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도 건설할 계획이고. 아무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천연가스는 특히 LNG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에너지하고 신재생으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은 끊었죠, 가스를.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당장은 대체가 다 불가능합니다. 미국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포스코 에너지가, 인터내셔널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요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밴드인데 조금 올라왔죠.
지금은 좀 부담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고, 원래 철강 비중이 높아야 철강 무역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그게 높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에너지 쪽 비중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게 이제 천연가스 가스 개발 전략인데, 이렇게 신규 탐사 개발 생산하고 여기 A3 이런 광고도 있고 중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에요. 미얀마 가스전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산 가스를 시추해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해상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해상 쪽에 거기로 보내요. 그럼 육상의 터미널 있죠. 여기서 이제 실어가지고 쏴주는 거예요. 각 거점으로 육상.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간대요. 지금. 그게 이제 미얀마 가스전의 역할이다. 이 사업을 지금 포스코인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NG 이게 밸류 체인인데, 가스전에서 수출 터미널 있고 LNG 운송하고 트레이딩하고 LNG 터미널이 또 있고 발전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탐사하고 시추해서 뽑아내고, 탐사했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것도 확보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운송을 해야 되고, 뽑은 다음에 아니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든가, 그래서 터미널 보낸 다음에 터미널에서 기화해서 하거나 뭐 액화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또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인프라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에너지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에너지 관련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이제 떠올리시면 좋겠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PBR이 0.9배니까 지금 주가가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밸류에이션 보니까요, 무릎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허리 라인까지는 계산을 해보니까 0.72배. 여기가 19,000원입니다. 2만원 초반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 조금 기다렸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딱 해놓으면, 이거 참 매력 있다, 사고 싶잖아요. 네, 투자하시면 안 되고 쌀 때까지 기다려야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파트로는 하이투자의 고유형 연구원이 목표주가 11,500원 유지했고요. 이거는 안 좋아요. 아직까지 스마트폰 안 좋으니까.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대요. 스마트폰 쪽 이미 다 반영은 했고, 또 재고 조정 과정에서 바닥도 확인됐고, 더는 안 나빠진다. 올해 그래서 오히려 영업이익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근데 파트론의 특징은 기존 스마트폰 비중을 낮추고요, 점진적으로 다른 비중, 자동차, 전자담배, 웨어러블 센서, 여기 스마트워치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매출이 이제 40%가 넘어섰어요. 커지고 있죠. 점점.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스마트폰 부품보다는 점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올해는 전사 매출의 50% 절반이나 모바일 카메라 모듈 외에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전장 부품, 저건 카메라하고 LED 모듈입니다. 이 앞에 LED 조명, 웨어러블 선스, 심박 이제 측정하는 거, 전자담배 대신 만들어줘요. 이들 수익성이야 모바일 카메라보다, 기존 제품보다 좋대요. 그래서 전장 부품, 카메라, LED 모듈. 카메라는 국내 완성자만 현대차, 기아 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 글로벌 전기차 쪽으로는 LED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7천억에서 1.5조까지 늘었고, 센서, 뭐 OEM, 뭐 이런 것들, 스마트워치용에 들어가는 심박 센서, 온도 센서까지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바닥까지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투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파트론도 주식 수가 늘어날 게 없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 25만 주 있는데 5천만 주예요, 총 주식이. 그래서 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25만 주는 나온다고. 그리고 저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환사치나 이런 건 없습니다. 물량 부담도 없고. 그래서 주가만 좀 회복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충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래에셋의 김충현, 이상훈 연구원, 인바디가 지난주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목표주가 올렸고, 전문가용, 가정용, 그다음 의료기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내수하고 중국은 안 좋았는데 일본, 미국, 유럽인데 이 중에서 미국이 급증했는데, 미국이 급증한 이유가 해병대에
해서 입찰을 했나 봐요, 미국에. 거기서 이제 성공해서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해병대 쪽에 납품하는 거죠. 저 체성분 분석. 인바디는 체성분 분석기라고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이렇게 딱 키 잴 때, 키나 몸무게 잴 때 어디 딱 발바닥 대고 뭐 2개 딱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인바디예요, 보통. 인바디 많이 쓰죠. 그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 북미 매출이 가장 커졌고요. 해병대 입찰 계기로 다른 군에도 아마 납품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인바디 포트폴리오 확대도 예정돼 있고 전문가용 인바디 신제품도 이제 올해 나온다고 하니까 내수 쪽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익은 기대만큼, 그러니까 매출만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PER이 9배 수준인데 평균 대비 저평가돼 있다. 글로벌 또 체성분 분석 시장 점유율이요 5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침투율 전체 시장이. 그만큼 커질 여력은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 최대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LA 레이커스, 농구, 여기 한신 타이커즈, 야구 이런 데도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 굉장히 좋고요. PBR 1.14배가 바닥이더라고요. 이 밴드상. 근데 거길 계산해 봤더니 2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지는 모르지만요.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15% 정도 나와서 PBR 1.5배는 가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8,800원 정도까지는 뭐 일단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면 그 이상은 조금 매력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3,000원, 22,000원은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PBR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쪽, 저번 주에도 이제 보험조 한두 번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제 IFRS라고 신회계 제도 IFRS 4에서 바뀌어가지고 그때 한번 설명드린 건 뭐냐면 보장성 보험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뭐 치료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다 보장성이죠. 근데 사고가 안 나거나 그러면 그 보험료를 내가 돌려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뭐죠? 이 보장성 보험 말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그런 이제 보험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납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거죠. 예. 그런 보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회계 기준에서는 좀 불리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생보사보다는 손해보험이 좀 낮고요. 삼성화재를 선호도로 했고, CSM이 이제 높을수록 좋은데 계약 서비스 맞이는데 보험금이 매번 들어와요. 네, 100만 원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환급을 해줘야 된다. 환급해주는 게 80이다. 20 정도가 어디가 돼요? 보험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CSM 마진이 높을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삼성화재가 이제 그런 면에선 가장 좋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계약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 어떤 고객하고 계약을 맺는 게 많은 것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많이 체결해 놓은 게 더 좋대요. 왜냐면 새롭게 또 저 계약 맺으려고 판매 경쟁이 촉발되면 신계약 저 CSM 마진 있죠, 저거. 이 마진이거든요. 자기 마진 포기하고 좀 싸게 또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보유 계약이 맞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삼성화재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삼성화재가 12.2입니다. 이렇게 CSM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RBC라 그래서 RBC는 이제 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보험사가 고객한테 돈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만큼 그런 여력이 되는지 285%나 돼요. 삼성화재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아무튼 뭐 요새 현대해상이나 DB손해 많이 갔지만 삼성화재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매력 있어요. 저는 보험주나 은행주가 됐건 하나 정도는 좋은 가격이 온다면 정말 막 또 막 급락을 한다거나 뭐 그럴 일이 또 오겠죠.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 한번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보고, 그 이유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 벌죠. 배당 많이 주죠. 주가도 안 비싸요. 그러니까 좀 편한 선택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제가 써놨네요. RBC.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그거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요거를 금융당국 150% 이상 유지해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라,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좀 긴 보고서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올투자의 유지영 연구원님이 현대기아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주가 안 가요. 막 그냥 매번 우려만 있어요.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소비 줄 거다, 자동차 안 팔릴 거다, 재고 는다, 가격 떨어질 거다, 인센티브 올라간다, 막 온갖, 또 저가 경쟁 펼쳐진다, 뭐 이런 노이즈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거 다 제외하고 싸잖아요. 그래서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싼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부품도 괜찮아요. 이제 재고를 쌓을 겁니다. 조금씩. 재료비 감소하고 감가상각비도 줄고. 그러니까 완성차 부품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볼륨이 늘어난다. 그리고 인도, 북미, 인도네시아가 핵심인데, 북미는 이제 전기차를 거기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섞어서 만들 거고, 아마 EV9 기아에 요게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스포티지, 텔룰라이드 이런 것들이 증산을 할 것 같고, 싱가포르에 새로운 공장이 가동됩니다. 셀 제종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방식은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뒤에서부터 계속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셀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인데 자동화 돼가지고요, 기계들이 이렇게 셀 단위로,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셀 단위로, 여기서는 뭐 A라는 차 만들고 여기서는 C라는 차 만들고.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이 차종이 작아야 돼요. 차종이 너무 많으면 이 순차적으로 해서 못하죠. 그래서 셀 방식은 여러 차종을 만들 수 있어요. 다품종 소량, 그 방식에 유리합니다. 근데 기존의 차들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죠. 근데 전기차는 다품종 소량 형태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 싱가포르에서 그거를 이제 4월부터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현대차에서, 기아나. 예. 자동차 산업에서 이 방식이 없었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 독일 3사 벤츠, 아우디, BMW도 이런 걸 채택을 해서 공장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개 라인에서 최대 10개 모델. 테슬라는 한 두세 개밖에 못 하는데, 모델을. 같은 모델을 그냥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거는 컨베이어 벨트가 좋고요. 여러 제품을, 여러 종류의 제품을 다양하게 찍는 거는 셀 방식이 좋아요. 근데 전기차에는 이런 게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고, 셀 제조 방식에서는 AMR 방식 로봇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동화된 이동 로봇인데 이 로봇이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조 원 규모에서 이게 13조까지 요 로봇 시장도 커진다고 하고요. 이거를 현대위아 사업부가 이런 걸 좀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위아도 뭐 이런 면에서는 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시장은 신흥시장. 이제 앞으로 신흥시장이 중국 대신해서 커집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6%밖에 안 된 시장이라 인구 6억 명이 넘는데 그만큼 성장 여력이 높아요. 근데 여기 시장 원래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 기아가 조금씩 잠식을 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공장 확대로 아이오닉 5는 최대 생산을 할 것 같고, 자카르트에 LG엔소가 협력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도 가능하고, 태국은 이제 인구가 7천만으로 아세안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현대 모빌리티 태국을 설립을 완료했고요. 일본과 이제 또 경쟁을 해서 얼마만큼 추격을 할지 지켜보시고, 인도는 현대가 이겨요. 인도는 현대가 압도적입니다. 예. 그리고 5위 업체 중에 전기차 플랫폼 갖고 있는 업체는 현대 기아밖에 없고, 미국에서 일본차가 요즘에 전기차 대응 늦어서 좀 고전하고 있고, 일본의 가장 큰 실수는 전기차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신차 수요는 역성장은 아니고 플러스 날 것 같고, 특히 부품한테도 좀 좋을 게 생산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북미 쪽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부진은 현재 높은 판매 단가가 이거는 일시적이다, 결국 꺾인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현대 기아는 어쨌든 비싼 차들도 내놔요. 중저가 차만 내놓는 게 아니라. 기아의 EV9은 7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히트를 좀 쳐줘야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올해 한번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기대를 뛰어넘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재고입니다. 재고 쌓을 거예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부품주한테 유리하고 이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쭉 만듭니다. 이 하나라도 뭐 고장 나면 부품 없으면 멈춰야 돼요. 근데 이건 병렬식 셀 제조 방식인데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셀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이 각각이 독립돼 있죠. 그래서 여러 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용 로봇 공고. 요걸 이제 현대 위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의 인구수가 급감하고 이민자가 감소하는 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럴수록 저런 셀 방식이 더 효율화되겠죠. 왜냐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인구도 줄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셀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이 셀 방식으로 생산도가 되게 높대요. 생산성이. 그리고 인도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18%나 되고요. 도요타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기아의 텔룰라이드가 SUV인데 미국에만 나와요. 도요타 하이랜더가 나왔는데 의식한 거죠. 텔룰라이드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만큼 위상이 커진 거죠. 그리고 디지털 팩토리에 사용되는 주요 로봇이라고 하니까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주차할 수 있는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 잘 안 되죠. 뭐 이런 얘기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싱가포르 얘기는 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싼 건 다 아는데 참 안 갑니다. 언제쯤 제대로 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돈 잘 벌고 꾸준하게 성장해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배당 많이 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과 다른 점은 이제 배당 늘리는 거죠. 그래서 주주 환원도 강화되니까 현대차 그룹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부품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고서는 혁신성장 인공지능입니다. 이거 화요일 것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신한에서 나온 보고서고 인공지능의 개발의 핵심 모델에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80%가 데이터 품질이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챗 GPT는 이제 인공지능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 시장은 문이 열렸다. 챗 GPT 영향으로 일단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고 범용성 있고 생산성을 올려주고 그런 면에서 성공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포스코 그룹이 지금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이 회사가 원래 이 제철 공장이나 공장 지을 때 스마트 팩토리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포스코 그룹의 IT 담당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은 미리 건물 조감도를 만들어요. 제가 어떤 도시를 만들 때 이 하나의 그 형상을 만드는 거죠. 미리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 생기는지 직접 건설사들한테 되게 유용하죠. 건물 짓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미리 만들어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메타버스 로봇 등으로도 힘을 싣겠다고 했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뭐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물류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 INC죠. 신세계 ICT가 아니고 INC입니다. 신세계 INC가 리테일 테크 이제 소매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거죠. 무인 주문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요즘에는 그냥 내가 무인으로 결제까지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리테일 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도 해주고
그런 알고리즘도 고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롯데그룹은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이런 걸 담당하는데, 이 영국의 유명한 오카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물류 플랫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 물류 시스템 이거 자동으로 창고 막 이렇게 운영해주고, 그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롯데그룹의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니까 성장하겠죠.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해요. 그 부분도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도 챗 GPT의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도 크게 늘어날 텐데, 앞으로 156개에서 188개까지 늘어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의 이제 반도체죠. 아무 반도체나 쓸 수가 없고요.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그러죠. 고대역폭. 그래서 이걸 뭐 쌓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제 공부해서 다 알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반도체 필요한데, 근데 기존의 반도체를 GDDR이라 그래요. 메모리를. 이게 입출력 장치가 3개에서 100개 정도인데, 차도가 3개에서 10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HBM은 1024개예요. 차도가 1024개면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렇게 입출력 단자가 많다는 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건 뭐라 그러죠? 예, 본딩이라 그러죠. 구멍 뚫고. 후공정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 비싸요. HBM은 저 구멍 뚫고 연결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수율이 낮고요. 단가 비쌉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율을 올리기 해요.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후공정 장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HBM3 저 장비 뭐 고객사 뭐 선정하고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판, 소켓,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기판 크기도 커지거든요. 그죠? 그럼 소켓도 대면적화됩니다. 그러니까 ISC 같은 기업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HBM3 뭐 이런 그 반도체가 첨단 이제화 되면서 제일 중요해진 건 뭐다? 결국엔 후공정이다. 후공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 해놨죠, 후공정. 예. 지금 이제 우리는 2차전지 이제 들어갔는데, 2차전지도 이번 기회에 좀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으로는 더존비전, 신세계 INC, 포스코 ICT, 롯데정보, TSE, ISC, 파이오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그 플랫폼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시장이고, 뭐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자율주행 서버부터, 그 다음 밸류체인입니다. 데이터 센터, KT, 주로 통신사가 많이 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마존, 삼성 SDS, 구글,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컨설팅을 해주는 게 삼성 SDS, 메가존, LG CNS. 삼성 SDS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IAS는 이제 인프라, 데이터 센터 해주는 업체들. 네,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들을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요 위에를 플랫폼, 이제 운영체제. 여기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스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여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일반적인 DDR은 이렇게 여기 숄더볼에다가 기판 딱 하나 위에다 올려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와이어 본딩이라고 그러죠. 근데 HBM은 쌓는 거예요, 위로. 밑에 뚫어가지고. 그래서 어렵죠. 비싸고. 이렇게 커질 거고, 요 보이시죠? 요게 HBM D램, 오른쪽이 GPU. 얘네 둘을 실리콘 인터포저로 해가지고 연결해. 2.5D라 그러죠, 이걸. 위로 요걸 여기서 뚫는 거를 TSV, 3D. 그러니까 요렇게 올리는 걸 3D라 그러고요.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요거 3D.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비메모리랑 메모리 2.5D. 요게 이제 후공정, 핵심 공정입니다. 이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많이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2월 21일 보고서는 제가 못 해드렸는데, 이것도 꽤 많은데 잠깐만 할까요?
그때 이제 BH 이거는 지난주 화요일 보고서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지난주 화요일 겁니다. BH 목표가 38,000원 유지했고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 1분기도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하반기는 좋아지겠죠. 스마트폰보다 이제 면적이 큰 OLED가 고사양 모델에 이제 OLED가 탑재되죠. 그죠? 아이패드. 그럼 당연히 BH한테도 좋다. 보시면 되겠고 LG 디스플레이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보유한 AMOLED가 블랙 화면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서 굉장히 시한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성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TV나 이런 쪽이 많지만 그래서 테슬라, LG전자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고요. 시장이 커지면서 좋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OLED TV나 IT 이쪽의 체질 개선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자동차가 뭔가 좀 성장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LG전자는 16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 올렸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이컬,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건데, 앞에 그 디지털 콕핏이라고 계기판 있죠. 이런 것들. 중앙에 벤츠는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LG전자가 그걸 납품을 하고 세계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가전제품 평균 밸류만 줘도, 그러니까 가전제품만 줘도 23조 나온대요. 그러니까 21조. 비영업가치 제하면 현재 시총 18조. 그러니까 가전만 줘도 아직 싸고, 자동차 사업부 있잖아요. 이거까지 더하면 6.5조. 그 주가 싸다.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계기판, 수주잔고 지금 100조 원까지 늘어날 것 같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수주잔고 성장률이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앞에 헤드램프 있죠. 요거를 오스트리아 기업이 인수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마그나랑 합작사. 이건 이제 전동화 부품 만드는 거죠. 세 개인데 이 중에 성장률 제일 큰 게 저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률이 높다는 점은 디지털 콕핏이 25년부터 개화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은 대중은 아니거든요. 2년 남았죠. LG전자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미 벤츠에도 납품이 돼 있고. 그래서 LG전자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전은 원래 잘하잖아요. 또 가전도 돌아와요. 내년 아마 하반기면 가전도 사이클상 좀 돌아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샀던 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쪽은 더 성장을 하겠죠. 예. 그리고 한번 이 자동차 이쪽은요, 한번 공급이 되면요 5, 6년 동안 계속 들어가요. 풀체인지 될 때까지. 짧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수주 인식 후에 매출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연구 개발하고 고객사, 그러니까 수주 인식한 다음에 2, 3년 후에 매출 잡힌대요. 네. 그게 좀 단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실적이 안 나와요. 그거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테스트도 해야 되고 양산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글로벌 1위가 하만이래요. 하만이고 이 2위가 LG전자 이쪽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 하만은 삼성전자 거죠. 그 TV도 이제 유럽 경기 회복되고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PBR 한 배면 매력이 있죠. 우리가 그때 10만 원 정도 계산했었죠. 당시에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었고, 다만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 받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G전자도 좀 긴 호흡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CNC 인터는 교보의 정소연 연구원님이 요거 그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죠. 색조 화장품 OEM 회사로 알려져 있고 퍼 열세 배고,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요 조금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PBR,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수혜주인데 24,000원 이하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이제 CATL하고 배터리 합작사하는 거 요새 많이 알려졌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때 한참만 이슈됐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용을 쉽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더라도 만들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포드가 만들어야 돼요. CATL 기술 가지고. 근데 CATL이 주는 저가형 그 원료를 못 받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소재 못 써요. 그래서 사실상 쉽지 않다. 포드 입장에서는 제가 CEO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술을 좀 얻고 싶은 것 같아요. 배터리 기술 확보해가지고 자체로 자기네가 만들어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예. LG, SK도 몇 년 걸렸어요.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OLED 적용처 확대된다.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OLED 소재, 부품. 이게 게이밍 모니터, 자동차, XR, 그 다음에 태블릿, 아이패드, 노트북이 이제 다 들어가요. 소재 회사들 좋고, 부품 회사들 다 좋고.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1000만 대 내외 정도로 아이패드 프로 2에 또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니까 부품은 9월부터 납품될 것 같고, XR에 사용될 것도 아마 내년에 양산 라인 셋업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소재 회사들. 그리고 건설 쪽은 뚜렷해진 색깔, 건설 신사업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내수는 너무 안 좋으니까 친환경이랍니다. 이 5개 건설사에. 그래서 친환경 인프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시설, CCUS 뭐 이런 것들이네. DLENC는 자회사 통해서 CCUS, 탄소 포집하는 거죠. 그리고 청정수소 관련 밸류체인, 아울은 수익원을 준비 중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 쪽에. 네. 그리고 현대건설은 현대차 그룹사 대상으로 전력거래 중개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해요. 예, 에네르마 요걸 이용해서, 그래서 좀 여기서 만약에 잘 된다면 성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의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현대, GS건설, DL 각각의 색깔이 있죠. GS건설은 재활용,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전력 쪽, 대우건설은 뭐 UAM이나 전기차, DLNC는 청정수소나 친환경, 환경 이쪽이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성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NCC 설비 손익분기점 근접했다고 하는데, NCC 이게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한테 호재죠. 이게. 그리고 이 유럽의 바스프람 회사가 공장 2개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보고서 유럽이 문을 닫을 거다 조금씩. 그러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 유럽과 경쟁을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오늘 요즘에 금호석유 되게 좋죠. 이제 그게 그런 이유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자동차 손해율이 예상보다 양호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고 날 때 옛날에는 경상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일론 환자라고도 옛날에 막 일부러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아직도 많나요? 아무튼 이제 그런 좀 폐해가 있다 보니까 경상 환자 중에서 이제는 뭐 진단서를 내야 된다거나 자기가 내야 돼요. 일부러. 예. 상대방 보험사가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내야 되는. 그럼 이제 당연히 사고의 손해율이 줄겠죠. 예, 그런 것 같고, 2월부터 이제 GA, 이제 법인 보험 대리점이죠. 그래서 이제 GA에서 이제 웬만한 보험사를 다 선택해서 내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 GA 신계약 경쟁이 좀 높아지고 있대요. 근데 GA 의존도가 낮은 회사가 삼성화재라서, 아까 삼성화재도 있었죠. 이게 낮아서 삼성화재한테는 지금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1년간 소외됐던 좀 삼성화재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 아까도 보니까 거기 유안타 쪽하고 여기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화재를 조금 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도 좀 높아져서, 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선주도 지금 뭐 인플레 시대다. 성과 오르는 건 당연하다. 예, 성과는 어쨌든, 예, 좀 인플레 시대이기 때문에. 다만 지난해 11월,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은 약간 하락을 하는데 힘겨루기가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선사들은 지금 경쟁력이 최상이지만 해운업도 몇 개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선사가 밀렸는데 이제는 LNG선에서 한국이 이기니까 중국을.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새 주인 찾고, 그래서 힘겨루기에서 밀릴 가능성 높진 않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올해 또 실적 턴어라운드 첫 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이익은 개선될 거고. 예, 그래서 반드시 좋은 실적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해 조선주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건 이제 진짜 실적 좋은지, 그거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올해 실적 미스하면요 주가 또 한 번씩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보실 땐 실적 꼭 체크하자. 그리고 이건 이그전인데 노 랜딩이 선언됐던 1966년인데 노 랜딩이 있었대요. 지금처럼 옛날에. 예, 당시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 엄청나게 지금 빠지는 거 보이시죠? 한 번씩 인플레 쇼크 때문에 빠졌는데 옛날에 증시가 약세장이 빠졌는데도요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았던 적들이 있대요. 여기 이렇게 보면 노 랜딩. 예, 이때 이제 경기 침체일 때고 이때가 1966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거 그러니까 선언이 안 된 거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면 침체인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약세장이 빠졌는데도 노랜딩.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예, ISM 지수가 침체에 빠졌는데도 노랜딩.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다. 노랜딩이었던 적. 그러니까 지금과 좀 비슷하다는 거죠. 당시에 침체인데 실업률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당시에 인플레가 꺾일 때 주가가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님은 코스피 박스권 상단 좀 돌파할 거, 지난주 화요일 자료예요. 속도는 좀 느릴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돌파 못했어요. 조금 시간은 걸려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 환원 이것도 좀 나오는데 다만 일부 업종에서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돈을 많이 풀고 있고 그래서 국내 시장이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탄력이 둔화된 상태로 천천히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쨌든 중국 경기에 민감하니까 아무튼 중국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이건 이제 지난주 화요일 걸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거 그냥 한번 훑어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밀린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안 읽은 거 있으니까 안 읽은 거는 계속 제가 읽는 대로 계속 붙여가지고 보고서는 최대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제가 지금 5시간 넘어가지고 저희 빨리 이거 온 거 보내야 되는데 영상 늦었네요. 오늘 좀 증시가 안 좋았고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 급등. 결론은 뭐냐면 미국 긴축이 생각보다 지금 강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안 꺾여요. 더 올라가 버렸고 고착화 될 것 같고 아까 문홍철 연구원님 의견대로 이게 일회성일 수도 있죠. 워낙 사람들이 지금 1월에 돈을 많이 정부로부터 받다 보니까 지출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고 고용도 쉽게 안 꺾여요. 예, 그래서 물가가 쉽게 안 꺾이는 건데 그래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다만 막 금리를 세게 올린다고 물가가 잡힌다라고 연준 위원들도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기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한 2-3번 정도는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6월까지 금리가 오를 수도 있어요. 5.5까지. 그게 시장이 지금 예상입니다. 그래서 달러 오르고 금리 오르면서 증시가 좀 흔들렸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파는 거죠. 오늘 많이 팔았죠. 기관은 이제 덩달아 더 팔았고 그리고 오늘 많이 판 건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런 환율이 오르니까 일단 파는 것 같아요. 서비스업이나 비금속 광물, 금융 일부만 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역시 호재 있는 뭐 지능형 로봇 관련주나 철강주는 세아 베스틸 지주 이쪽이 그 뭐냐면 특수강 만드는 회사 이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갔고 아니 아침에 세아제강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세아제강은 관광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세아 쪽이니까 사람들이 좀 흥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손해보험 쪽 굉장히 좋고 요즘에 좋죠. 손해보험주들 꾸준하게. 다만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마트폰,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가 요새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공매도 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루머가 좀 돌아요. 진짜인지 저도 모릅니다. 공매도 세력이 지금 항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좀 파다하게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는 게요. 잘못 치면 망해요. 진짜.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예. 근데 진짜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저렇게 올랐다는 건 좀 공매도 영향 일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급등한 거예요. 오후장에 확. 그러니까 약간 좀 오늘 코스닥은 좀 지수가 왜곡됐다. 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저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기 지금 수급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호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우주항공 산업도 좀 오늘 좋았고, 왜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한국 뭐 부품 뭐 특수강 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항공주에서 오늘 제주항공이 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미용기기, 인터넷 대표죠.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는 좀 버텨줬습니다. 요 정도 올랐고 대부분 빠졌고요. 제일 많이 빠진 건 조선주. 최근에 올랐다가 좀 빠졌고 현대미포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진 않았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위메이드 쪽 관련 기업들이 안 좋았습니다. 정유주도 오늘 좀 제법 빠졌고 유가 좀 하락도 있었고요. 예. 건설주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은 좀 쉬어갔던 것 같아요. 효성화학이 좀 안 좋았네요. 해운주가 요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일부 조정 나왔고 반도체 타이어 이쪽도 좀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좀 쉬어갔고요. 예. 영화 관련주도 오늘 좀 쉬었고 대부분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뭐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다 쉬어갔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급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조정 나오면 분할로 천천히 하반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또 승리하시겠죠. 예, 올라갈 때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만 좀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넘겨야 돼가지고 영상을 오늘 1시간 거의 10분 다 돼가지고요. 네, 아무튼 더 못해 좀 죄송하고, 아무튼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보고서는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좀 오전에 일찍 방송을 찍고 제가 천안에 좀 가야 돼가지고, 천안에 저기 뭐 디스플레이 협회 쪽에서 거기 이제 강연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내일은 조금 방송이 좀 짧거나 일찍 해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아무튼 시장 좀 쉬어갑니다. 좀 당분간은 2,500 넘는 것보다는 계속 저번부터 말씀드린 대로 500을 넘기는 버거워요. 근데 급 나가면 기회죠. 급 나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급 나갈 때 분할로,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는 종목, 내가 아는 거, 싸다고 생각하는 기업, 확실히 공부 끝난 거, 그런 것만 하세요. 1년에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만 해도 바빠요.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해야죠. 이것저것 하는데 점점 압축을 하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아는 거 몇 개로만, 투자는 압축을 좀 해서 해보자.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골고루 분산하세요. 그게 맞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 쌓으신 분들은 좀 압축을 점점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